네, 킹스맨 오늘도 두 명의 요원들과 함께합니다. 임경빈 작가, 박석원 YTN 앵커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 좋습니다. 네, 자, 파이팅 넘치게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 소식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소식입니다. 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민주당 박상혁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린 데 대해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예상한 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그 첫 작품이라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집권 시절에 우리 당 인사 보복 수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수사를 보복 프레임 씌워 반사이익 얻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백운규 전 장관. 네. 박상혁 의원 또 지금 수사를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네. 어떻게 지금 봐야 됩니까? 박상혁 의원은 검찰에서 밝힌 내용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참고인 수준에서 이제 소환 조사를 할 걸로 보이는데 예. 지금 백운규 전 장관 관련해 가지고 뭐 변호사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직권 남용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그 뭐 뇌물이나 직무유기 같은 거에 비하면 잘 안 쓰던 그 죄목이긴 해요. 네. 공무원 수사를 할 때. 그래서 사실상 이제 사문화돼 있었다가 지난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그 당시 이제 윤석열 검찰에서 굉장히 좀 강력한 무기로 사용을 했었고 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해서 뭐 구속 수사가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씨 본인,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 본인이라든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직권 남용으로 이 혐의가 적용이 됐었는데 그 어쩌면 일종의 이제 부메랑처럼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을 향해서도 이제 겨눠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 건으로 이제 법정 구속돼서 지금 이제 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어쩌면 한동훈 법무부 혹은 이번 이제 윤석열 검찰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하. 거꾸로 보면 아하. 그것 때문에 또 민주당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민주당에서는 보복 수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양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제 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으로 규정을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치 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 몰락을 가져온다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반면에 뭐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초반 2년 동안 했었던 적폐청산 수사 그것도 그럼 정치 보복이었느냐 이렇게 이제 맞받아치고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영장 기각이 됐어요. 영장 네. 기각 사유를 보면 뭐 일부 소명이 인정이 되긴 하지만 굳이 구속 필요는 없다는 취지 같은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일단 백운규 장관이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동안 이제 뭐 예측했던 대로 아마 청와대의 그 더 높은 그 직책으로 이제 올라가기에는 수사에 좀 한계가 이제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점들을 좀 지적하는 게 있고요. 또 네. 하나는 백운규 전 장관 같은 경우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두 번째거든요. 그렇죠. 지난해 월성 경제성 평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백운규 전 장관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관련된 압수수색은 뭐 5월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뭐가 나올 상황은 아니었던 거라서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수사가 적극적으로 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해서 좀 높게 치고 올라가기에는 좀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정도 전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도 정치보복 관련 입장을 밝혔네요. 어떤 네. 내용이죠, 박석원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면서 자신을 피의자로 특정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 통해서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 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페이스북에 링크한 노컷뉴스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자,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의원까지 보복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초반에 사정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라는 거는
의원들 사이에서 음. 사실상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었던 맥락이긴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워낙에 이제 정치적으로 그 경험이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초반에 전국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검찰을 활용한 이런 어떤 사정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초기부터 이 대립각을 제대로 세우려면 정치 보복 프레임만큼 이제 작동이 잘 되고 또 그렇죠. 효율적인 게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프레임을 이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수사의 맥락이나 방식 자체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것도 물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입니다만은 그때 했던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양측이 서로 주장을 하면서 이 수사 결과가 이제 재판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계속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정치 보복 수사 발언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도 입장을 밝혔네요. 어떻습니까? 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네. 국민의힘 입장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는데요. 5년 내내 무자비한 보복 수사를 자행을 해놓고 이제 와서 시작도 안 한 사건을 보복 수사한다고 난리를 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동안 보복 수사로 감옥에 갔거나 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는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언급한 사람들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이제 홍단성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자유한국당 대표를 하던 시절에도 비슷한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뭐 그 맥락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 겨냥하는 발언 같기도 해요. SNS 보니까 지연제가 많다 보니 하기야 방탄복 주워 입기 위해서 다급하게 국회에 들어간 사람도 있다. 그렇죠. 이재명 의원 지칭한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뭐 이재명 의원을 지칭한 말 너무 좀 또렷해가지고 네. 사실상 이름만 썼을 뿐이지 뭐 이제 거의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홍준표 당선자도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이제 당 대표가 됐을 경우까지를 다 상정을 해놓고 미리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전현희 권익위원장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 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이분들 국무회의 지난 당시 예. 참석 대상 아니다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권익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국무회의 전날인 13일 권익위와 방통위, 개인정보위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불참을 통보를 했습니다. 국무회의 규정상 권익위원장 그리고 방통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필수 참석 대상자가 아니긴 한데 네. 다만 이들 위원장은 선례에 따라서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이들 기관장들의 불참을 통보한 게 자진 사퇴를 종용하는 암시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란 점에서 불편한 동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두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특히 전현희 위원장한테 전화한 사람 누군지 알고 있다. 그러면 백윤구 전 장관하고 사례 똑같은 거 아니냐 처벌할 거냐고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네. 예. 이제 우상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여차하면 내용을 밝힐 수도 있다는 이 일종의 이제 압박인 셈인데요. 사실 이 건 같은 경우 공공기관장의 임기 관련된 문제는 매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지금 비슷한 논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새로 들어섰을 때부터 임기제 관련해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었고 그때도 찍어내기 논란으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네, 이제 그 당시 이제 맞습니다. 맹활약을 했었던 이 기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제 이렇게 좀 잡음이 나오고 혹은 수사로 끝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제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동시에 공공기관장 임기를 그냥 2년 6개월로 맞추면 그러면 이제 두 번 돌아갔을 때 딱 대통령 임기하고 5년이 맞지 않느냐. 2년 반씩 2년 반씩. 그렇습니다. 아예 이제 법률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맞추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을 정도로 좀 이 사안이 좀 쉽지 않은 사안이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명박 정부랑은 약간 좀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데 뭐죠? 조선일보 같은 이제 언론 매체가 이제 가세를 해서 지금 이제 임기가 남아 있는 기관장들을 일종의 이제 모욕 주기 하는 형식으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엊그제는 이제 일면에 기사를 쓰기도 했었거든요. 네. 뭐 이런 방식의 이제 간접 압박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세 명의 위원장 상당히 직책도 높은 거고요.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인데 장관급이죠. 네. 장관급이고 1년 이상 임기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무회의 계속 못 나오는 겁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내년 6월 말까지가 임기고 1년 이상 1년 남았네요. 1년. 그렇습니다. 네. 한상희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내년 7월이니까 1년 좀 넘게 남았고요. 뭐 윤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8월이 임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예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번에 새로 정권 바뀌면서 임명한 부위원장이 참석하도록 했다. 예. 이거는 뭐 예. 기관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모욕적인 그렇게 해서 이제 예. 간접 압박을 통해서 이제 사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계속 이제 부위원장이 대신 참석해서 위원장들이 유명무실해지는 방식으로 1년을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정리, 그러니까 최소한의 임기 보장이라든지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은 것들을 위원장들하고 제대로 좀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업무 특성상 임기하고 독립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네. 방통위원장이나 권익위원장이나 둘 다 이렇게 임기제로 보장을 해놨을 때 둘 다 뭐 그렇죠. 국민 인권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방송의 어떤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 이 두 가지를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임기 보장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하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제 제시를 한 것처럼 2년 6개월로 임기를 바꾸는 방안을 적용을 하더라도 네. 지금 보장된 임기를 제대로 채워주지 않으면 이게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권에서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권익위에서 입장을 내놨었는데 이 권익이라는 데 자체가 이제 부패 방지를 총괄하는 기관인데 그렇죠. 이렇게 보통 국무회의에서 그 각 부처 국무회의 그 제출하는 모든 법령에 대해서 이렇게 부패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패 영향 평가를 하는 게 권익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권익위가 당연히 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 불참 통보를 하는 것은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권익위에서도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서원 앵커 두 번째 소식이 BTS 소식이네요. 예. 해도 되겠습니까? 그룹 BTS가 네. 단체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BTS는 공식 유튜브 방탄 TV 채널을 통해서 당분간 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각자 활동을 할 계획임을 알렸는데요. BTS 소속사 측은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이라기보다는 개별 활동 예고를 한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BTS의 활동 중단 소식은 BBC를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앞다퉈 전할 만큼 큰 관심을 받았고요. BTS 공식 팬클럽인 아미는 바위처럼 기다리겠다며 멤버 개별 활동을 응원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개별 팬들은 갑작스런 단체 활동 중단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BTS 단체 활동 중단 소식으로 그 소속사인 하이브 주가가 급락했는데 하이브 주가는 15일 장중 한때 전 거래일 대비 27.46% 하락한 장중 한때 전 거래일 대비 27.46% 하락한 14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그 얘기부터 먼저 하죠. 이렇게 잠정 중단하는 게 군대 문제 때문에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7% 하락하는 수준이면 거의 하한가를 뭐 기록하는 수준인데 말도 안 됩니다. 그만큼 예. 이제 BTS가 하이브 내에서 차지하는 예. 위상도 크고 뭐 K-팝의 열풍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크기 때문일 겁니다. 예. 근데 군입대 물론 이제 중요한 문제고요. 뭐 이제 그 멤버 중에 한 명인 진, 그러니까 맏형격인데 네. 진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 2023년에는 이제 군 입대를 해야 되는 연령입니다. 지금 92년생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멤버들이 차근차근 입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 단체 활동을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인데 네. 어제 제가 이제 그 뭐 팬미팅 하는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얘기들을 뭐가 멤버들이 있었어요? 많이 하더라고요. 리더인 RM 같은 경우는 이 K-팝 아이돌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좀 성숙하게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를 좀 계속 찍어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본인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BTS 같은 경우가 워낙에 이 어떤 내면에 대한 어떤 표현 그리고 그거를 통한 그 팬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 성격의 K-팝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지쳐간다 혹은 이제 고갈된다라는 느낌을 멤버들이 느끼고 있었던 것도 이런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맥락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개별 활동을 통해서 개별로 충분히 성숙한 뒤에 이제 다시 이제 모여서 활동을 하겠다 이런 의지도 좀 같이 담겨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입대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네. 이게 RM 인터뷰 내용 보게 되면은 코로나19 때문에 그 코로나19 전에는 뭐 다이너마이트 온 이런 것들은
어떤 잘 보이는 어떤 손 위에 있는 느낌이라면 그 이후에 버터나 퍼미션 투 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이 어떤 팀인지 잘 모르겠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스케줄이나 팬들과의 만남이 불확실해지니까. 근데 군입대도 올해 만약에 국회에서 논의가 끝나도 6개월 뒤인데 그렇게 되면은 뭐 대체복무요원으로 뭐 어떤 그 군의 특혜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해지다 보니까 해외 일정 같은 게 1년 정도 이제 그 스케줄을 잡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도 또 불확실한 상황이 생겨버리니 이거 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라는 어떤 회의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돈 얘기 좀 했었는데 27% 빠졌다면 이거 말도 안 되게 빠져버리는데 시가총액이 무려 하루 만에 2조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2조. 장중에 이제 27% 빠진 거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예. 사실 지난해 11월 17일이 이제 고점이었어요. 하이브 예. 주가가 42만 1,500원이었는데 그때 대비하면 67%가 빠진 겁니다. 이야, 이 뭐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 투자했던 분들은 심각한 상황인 건데 어떻게 보면 네. 어쨌든 지금 맥락상으로 봤을 때 이제 단체로 입대하는 7명이 한꺼번에 입대하는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개별 앨범들을 이제 발표하면서 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완전체 형태로 월드 투어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계획된 거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 걱정들이 좀 있는 거죠. 원래 이제 2023년에 월드 투어가 이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추세대로라면 이제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못하고. 그렇게 되면 뭐 하이브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BTS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올해 실적이나 혹은 내년 실적이나 둘 다 좀 이게 전망이 밝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실제로 올해 하반기에 예정돼 있던 월드 투어도 못 하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뭐 증권사에서 예측하기로는 연간 추정치보다 매출이 한 25% 정도 떨어지고 더 떨어진다. 영업이익은 33%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주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시가총액 2조면 지금 엔터테인먼트 업계 네. 2위가 JYP인데 JYP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없어진 거. 네, 그 똑같죠.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짧게 누리호 발사 소식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연기가 되긴 됐는데 이번에 날씨 영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날씨 영향은 아니고 이제 부품에 네. 좀 문제가 있었고 센서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미 기립은 다 한 상태였습니다. 어제 11시 30분에 기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최종 점검을 마치는 과정에서 오후에 원래 3시 반에 최종 점검 마치고 브리핑을 하려고 했었는데 브리핑이 미뤄지고 뭔가 센서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 5시 15분쯤에 이거 센서에 문제가 생겨서 잠정 중단하고 다시 기립됐던 발사체를 내려서 뜯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그 센서가 지금 부품이 한 37만 개 정도 된다는데 그렇죠. 그중에 하나 좀 고장났다고 이렇게 미뤄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센서가 왜 이렇게 잘 안 맞는지를 예. 알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뭐 쉽게 고치거나 혹은 뭐 이거는 잘 안 맞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네. 센서 자체가 이상한 건지 혹은 센서랑 연결되는 연결 케이블들에 뭐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다른 뭐 신호값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건지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을 아직까지는 완전히 밝혀낸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어서 다른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 건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확실히 원인을 밝혀내겠다. 이제 이쪽이 좀 더 가깝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미뤄지더라도 시간을 두고 이제 확실한 원인을 살펴보겠다는 게 이제 항우엔 쪽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는 쏠 수 있겠느냐 이런 언론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게 원인 규명을 하더라도 그렇죠. 발사 날짜를 잡는 게 과기부에서 확정된 날짜를 다시 국토부 협조 얻어서 뭐 국제해사기구나 비행구역 통보 받고 뭐 이런 날짜를 다시 확정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일주일 내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쪽의 관계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네. 있겠네요. 네. 이게 이제 이런 걸 안 맞추고 쓰면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비슷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럴 수는 없는 맞춰야 거죠. 되겠죠. 네. 아마도 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뉴스킹의 박석원 앵커 또 임경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